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나면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의사분 손잡고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의 의사가 살죠. 이국종 교수는 왜 이렇게 말씀 한 번만 하면 다들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들까요? 튀는 거, 모난 돌 꼭 정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사람 살린 죄밖에 없던데 이국종 교수의 토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국종이가 별건 아닌 환자 된다 쇼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민단체처를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 친미주의자라고 그러고 적폐 요즘 적폐라고 그러죠.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고 하는 영원히 한국 사회에 있는 걸로 합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근데 환자의 인권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큰 이벤트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회 이슈를 함께 짚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의사 출신 변호사시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분은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밖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모라는 귀순병사 말이죠. 지금 제작진이 한번 CCTV를 돌려봤는데요. 이렇지 않았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생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이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뽑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뿌연 화면 속으로 지금 지프차 한 대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부근 판문각에서 떨어진 포장 도로를 따라서 고속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저 초소에서 속도를 멈추는 듯하다 바로 내달리니까요. 뒤에서 검문을 하려고 했던 북한군이 차량 제지를 못하고 뒤따라왔습니다. 저 때 총격을 가했다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달이라고 부르죠. 저곳에 초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때 이제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켰던 거, 또 헤드라이트를 켰던 것도 혹시 이제 그 남쪽에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사실 고급 장교가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표시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생각해보는 건 JSA 지역에 저렇게 차량을 몰고 귀순을 하는 시도가 있으려는 것 자체를 북한분들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기서 막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중화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선제 공격을 했다거나 뒤쪽에서 공격을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살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저러다 타이어까지 총으로 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맞습니다. 타이어가 만약에 공격이 됐으면 차량이 멈추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생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또 재밌는 포인트는 그 이후에 추격을 왔던 북한군이 한번 살짝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 장면을 보면은요. 저렇게 달려오던 차가 초소에서 당연히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검문을 받지 않고요. 그대로 내달리니까요. 뒤에 있던 북한군이 계속 추격을 하면서 포복을 해서 총격을 가할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프 자체를 공격을 해서 지프 타이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대로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약간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북한군이 한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정조준을 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제작진이 뽑았던 이분이 우리에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천운이 함께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저기서 보면은요. 그냥 앉아서 쏴를 할 것 같았는데 엎어지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엎드려 쏴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서서 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준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뒤에 쫓아왔던 병사들도요. 앞에 있는 병사가 쓰러지다 보니까 뒤에서 피해서. 더 함께 정확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총격이 뒷사람의 발에 걸려서 허둥지둥 결국
결국은 정조준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순병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네. 상황에서 뒤에서 3명이 나와서 총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40발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몇 발 맞긴 맞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 저 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석화처럼 뛰어갑니다. 낙엽 더미를 밟으면서 균형 잡기 어려웠던 상태였을 텐데 저 도로도요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사력을 다해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선을 넘은 기순병의 달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저 정도 길이가 되는 조준 길이어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총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죠, 워낙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AK-47을 개량한 88 소총이라고 하는데 네. 이 88 소총 같은 경우에는 50m 정도가 됐을 때 파괴력이 가장 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총탄이 그대로 몸에 머물러야지 그 충격량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처럼 너무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관통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은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쉽게 네네. 생각하면 우리가 호두 같은 걸 머리로 깬다 생각할 때 오히려 깨지면 아프지가 않고요. 네. 안 깨지면 더 아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일성 친필비 옆에 있던 바로 신속대운군이라고 하고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소총을 들고 있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뽑았던 겁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달려왔던 북한 병사입니다만 어쩌면 저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공할 만한 화기가 있었다면 저게 적시에 갔다면 우리 기순병사가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이 좀 긴 걸로 봐서는 네. 뭐 로켓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JS에서는 권총밖에는 원래 못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조금만 바로 마주치고 있는데 후방에는 다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안에는 틀림없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정말 직접적인 전면 충돌에 맞춰서 화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았는데 네. 다행인 것은 그때 들어왔어도 우리 쪽으로도 사실은 남쪽 분계선을 들어와서 몇 초 있다가 건너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모였었는데 아마 북한군의 뭐 간부인 장교격, 우리 장교격인 사람도 판단을 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넘어 들어가서 저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쫓아서 들어가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거기서 뒤로 돌아서 나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네. 저 김일성 친필비 앞에 모였던 북한 군인들을 보면은요. 네. 저기가 원래 북한의 공동경비구역 투어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양지열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 로켓 추진형 수류탄 같은 게 들어있거나 네. 뭐 자동화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양지열 변호사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만약에 저런 화기를 활용했을 경우에 전면전을 갈 가능성도 있고 네. 유엔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저격을 하거나 계속 쫓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중대 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남북한 간에 큰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의 추격이나 더 이상의 총을 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중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정전 이후에 남북한은 애초에는 중화기를 이 JS에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합의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북한이 계속 JS 근처 그리고 이 DMZ 근처에다가 중화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2013년 9월 이후부터 유엔사에서도 남측에도 중화기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남한군 병사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군이 총을 쏜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중화기를 제대로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전협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지만 대형 사건이 터졌다. 이 충격을 온몸으로 체감한 북한군이 보입니다. 뛸 때마다 자동 소총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총격을 가할 뻔했지만 결국 첫 번째 고비에서 차량은 무사히 저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요. 공동경비구역 쪽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 차량이었는데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나서요. 두 번째. 한 번은 북한 군인이 넘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 사선을 넘은 이 젊은이 말이죠. 이 상황을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을까요? 본인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또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요? 들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이제 네. 의식을 많이 차려서 다행히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라이트 이제 킨 것도 일부러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 탈북했던 군사들의 어떤 증언 같은 걸 따르면 네. 저렇게 하얀색으로 라이트를 켜거나 아니면 하얀 천을 걸거나 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쪽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차량들은 그 장교급들, 영관급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초소에 우리는 막지 마라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추측일 뿐이고 지금 일단 귀순병이 의식을 차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저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저희 CCTV가 저 정도인데 사실은 얼마나 멀리서부터 집차라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병사가 그냥 차량을 가지고 북한에서 질주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차량을 준비하게 된 계기 어떤 차량이었는지 얼마 전부터 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말이죠. 예, 예. 일각에서는 날씨가 귀순병을 살렸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하시더라고요. 저 와이파를 작동하면서 본인이 예. 흰 깃발을 날리지 않아도 라이트를 켜고 저는 이제 귀순합니다라는 거를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솜을 넣은 동복이 귀순병 몸을 보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겨울에 아무래도 동복을 입으려면 솜을 넣어서 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총탄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물론 총탄이 뚫고는 들어오지만 네.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을 가능성이 있고 라이트 킨 거는 제가 이제 해군 해병대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예, 라이트를 켜고 오는 건 보통 그 장교급이나 장관들 또는 뭐 이렇게 별자 네.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들이 탄 차는 라이트를 켜고 오면 검문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고급 장교가 타고 있다는 건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뭐 장성들이 지나가는데 검문하고 이러면 이제 별로 이렇게 장성들이 싫어하고 이럽니다.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아,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 저 초소를 지나갈 때 말이죠. 예. 검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라이트를 저는 켜면서 그렇다고 보는 내 거죠. 차에는 장성이 타고 있으니 그렇죠. 막아서지 고급- 마라라는 그렇죠. 신호를 보냈다는 거군요. 평소에 저 군인이 운전병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찝차를 북한에서 찝차를 탈 정도면 고위급 장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병이 운전에 갔을 때는 막지 않았다고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기서 멈칫하다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혼자 타고 있어서 아마 뒤에 쫓아오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걸 보면 라이트 자체가 본인이 쉽게 거기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와이퍼를 작동시킨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 네. 같은 거는 아마 급하게 오다 보니 이게 손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운전 처음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남성도 그렇습니다. 남성 네. 여성들 다 처음 운전하다 보면요. 여성, 이게- 남성 다 해주셔서 그렇죠. 감사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깜빡이 킨다고 키는데 결국 잘못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 걸 몰라서 그냥 와이퍼를 네.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와이퍼를 잘못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솜이 들어간 동복이 혹시 총알을 잠깐 빙글빙글 돌게 하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병사들의 북과 남에 한때는 같이 있었던 저 사람들은 누군가는 멈추면 끝장이고 누군가는 멈추지 못하게 하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상황을 멈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귀순병에 침묵하는 북한입니다만 저 사람들의 안위가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 발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경계망이 뚫렸다는 스스로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발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국 귀순병사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네. 이런 정도의 총격을 받았을 경우에 북한에 있었다면 북한의 의료시설이었다면 살아나지 못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살아났다는 점이 굉장히 걸릴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렇게 JS에서 북한군이 귀순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사 그리고 다른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낙엽 때문에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곤 하지만 자유의식 벽에서요. 지금 누워있는 병사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이 그대로요. 아마 너무나 절박하게 달렸기 때문에 군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저 지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솜으로 들어간 동복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 현대초는 이게 네. 오래됐죠.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총알이 회전을 하게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라이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솜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거기에 꼬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과 같은 어떤 방탄복이 아니라 초기의 방탄복 같은 경우는 섬유질을 굉장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것을 방탄용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조금 더 그 충격을 완화시켰던 것도 있고, 아까는 저기 넘어지는 병사가 사실상 해프닝처럼 보이긴 했지만 또 이제 처음에 네. 북한군이 아마 등 뒤에서 소총을 이용해서 사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국정 교수의 발표에서 골반 부분에 네. 상향봉으로 총알이 박혔던 게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그 저 자세에서 쐈기 때문에 아, 네. 골반 쪽에 아마 총알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부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포복한 부사관들까지요, 천천히 접근해서 결국은 귀순병사를 자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요, 살아나서 정말 기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걸그룹 노래를 즐겁게 혹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려는 진짜 이유는 눈만 감으면 북한 총탄에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실제로 총알이 5발, 6발이 박히고 있고 정말 아프고 정신을 잃고 그런 굉장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나서 실제로 2차에 걸친 수술을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지금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됐으나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만의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걸그룹 노래를 듣고 있긴 한데 그래도 들어도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물만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생충은 다행히 구충제 투약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추가 수술 가능성도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북한 주민처럼 자유를 향해서 죽어도 간다라는 일념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그 질주를 보면 너무나 짠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목숨 건 탈출이죠.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발각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저는 왔다고 봐요. 그 말은 결국 북한이 얼마나 싫었으면 왔겠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북한군 병사가 와서 지금 물론 몸이 아파서 누워있지만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의 태극기를 보는 순간 안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만 감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자기가 쫓겨오던 시간, 그다음에 총을 발사하던 그 죽음의 사선을 넘는 광경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뭐 이국정 교수팀이나 아니면 병원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 노래도 들려주고 한국 태극기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유의 품에 와 있고 안전하다. 당신은 네.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그 트라우마를 좀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배우 현빈을 닮은 외모라고 해서 말이죠. 이제는 다시는 군대 가고 싶지 않다. 농담을 할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 북한 병사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해병대 가라고 또 이국종 교수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8년 군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25살로 알려지니까 북한이 17 정도의 군대를 가니까 정말 지겨울 만큼 군대를 갔었고 군대에서 또 괴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탈북을 한 건데 군대를 네. 가라는 농담을 할 아, 정도면 현빈 씨가 실제로 북한군 역할을 아, 했군요. 네. 그렇죠. 저 영화에서. 영화 공저였고요. 네. 그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서 남한에 내려와서 그 우리 한국 형사와 함께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네. 또 안타까운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영화에서 북한군 또 다른 장교가 김주혁 씨였습니다. 아, 얼마 네. 전에 사망을 했던. 근데 그래서 이제 해병대 농담을 이국종 교수가 한 게 저기서 나오는 해병군 특수부대원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몸집도 네. 딱 해병대 우리 UD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특수침투조처럼 그렇게 작지만 단단한 근육질이라고 하고요. 네. 그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해병대를 좀 닮았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외신에서는 이국종 교수를 보고 또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맥드림이라는 교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그 분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맥드리미가 누군가요? 맥드리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미 드라마 그 네. 그레이 아나토미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 이 시즌이 굉장히 오래 진행될 정도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 이 맥드리미가 그 드라마에서 신경외과 의사인데 실력도 뛰어나면서 잘생기고 그리고 세심하고 굉장히 그 매너도 좋은 그런 그 교수로 나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 WP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면서 이 한국 국민은 지금 이국종 교수만을 보고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한국의 맥드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 했던 건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UDT는 해군입니다. 해병은 아니고요. UDT는 네, 네. 해군의 심해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서해에서 있었던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해상 사고에 잠수부로 침투해서 그 해상 사고의 어떤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해군의 아주 중요한 특수부대원들이고요. 해군 장교 충신의 네, 최진봉 교수의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계십니다. 해군이지만 해병대에도 근무를 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군 해병대에 제가 반반씩 근무를 했는데 7년 동안. 네. 해병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머리 스타일이 지금 현재 넘어온 그 병사의 머리 스타일 해병대 머리 스타일이에요. 돌격 스타일이라면서요? 상륙 돌격형. 그러니까 네. 위에만 머리가 있고 나머지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배에 빠지면 빨리 건져내기 위해서 위에만 머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빨리 집어서 이렇게 혹시 물에 빠져서 건져내기. 그걸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하는 해병대의 특징이고요. 네. 저도 해병대에 근무를 했으니까 3년 동안.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현빈을 얘기한 것도 현빈 씨가 또 해병대 출신이에요. 군대를 해병대로 갔다 와서 아마 그래서 이국정 교수가 현빈 씨 얘기하고 해병대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대 소식은 언제 들어도 신선하네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력을 다해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선을 넘은 귀순병의 달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저 정도 길이가 되는 조준 길이어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총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죠. 워낙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AK-47을 개량한 88 소총이라고 하는데 네. 이 88 소총 같은 경우에는 50m 정도가 됐을 때 파괴력이 가장 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총탄이 그대로 몸에 머물러야지 그 충격량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처럼 너무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관통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은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쉽게 네, 생각하면 네. 우리가 호두 같은 걸 머리로 깬다 생각할 때 오히려 깨지면 아프지가 않고요. 네. 안 깨지면 더 아프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런 걸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일성 친필비 옆에 있던 바로 신속대응군이라고 하고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소총을 들고 있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뽑았던 겁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달려왔던 북한 병사입니다만 어쩌면 저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공할 만한 화기가 있었다면 저게 적시에 갔다면 우리 귀순병사가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이 좀 긴 걸로 봐서는 네. 뭐 로켓포 같은 것도 있을 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JS에서는 권총밖에는 원래 못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조금만 바로 마주치고 있는데 후방에는 다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안에는 틀림없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정말 직접적인 전면 충돌에 맞춰서 화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았는데 네. 다행인 것은 그때 들어왔어도 우리 쪽으로도 사실은 남쪽 분계선을 들어와서 몇 초 있다가 건너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모라는 귀순병사 말이죠. 지금 제작진이 한번 CCTV를 돌려봤는데요. 이렇지 않았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생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이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뽑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뿌연 화면 속으로 지금 지프차 한 대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부근 판문각에서 떨어진 포장 도로를 따라서 고속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저 초소에서 속도를 멈추는 듯하다 바로 내달리니까요. 뒤에서 검문을 하려고 했던 북한군이 차량 제지를 못하고 뒤따라왔습니다. 저때 총격을 가했다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달이라고 부르죠. 저곳에 네. 초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때 이제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켰던 거, 또 헤드라이트를 네. 켰던 것도 혹시 이제 그 남쪽에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고급 장교가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표시일 수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생각해 보는 건 JSA 지역에 저렇게 차량을 몰고 비순을 하는 시도가 있으려는 것 자체를 네. 북한분들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기서 막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중화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선제 공격을 했다거나 뒤쪽에서 공격을 했다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후에 살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저러다 타이어까지 총으로 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맞습니다. 타이어가 만약에 공격이 됐으면 차량이 멈추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네. 생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네. 또 재밌는 포인트는 그 이후에 추격을 왔던 북한군이 한번 살짝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는데요.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쵸. 그 네, 장면- 일단은 네. 보였었는데 아마 북한군의 뭐 간부인 장교격, 우리 장교격인 사람도 판단을 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넘어 들어가서 저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쫓아서 들어가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거기서 이제 뒤로 돌아서 나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네.
저 김일성 친필비 앞에 모였던 북한 군인들을 보면은요. 네. 저기가 원래 북한의 공동경비구역 투어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양지열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 로켓 추진형 수리탄 같은 게 들어있거나 네. 뭐 자동화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양지열 변호사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만약에 저런 화기를 활용했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네. 유엔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저격을 하거나 계속 쫓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중대 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남북한 간에 큰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의 추격이나 더 이상의 총을 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중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정전 이후에 남북한은 애초에는 중화기를 이 JS에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합의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북한이 계속 JS 근처 그리고 이 DMZ 근처에다가 중화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2014년 9월 이후부터 유엔사에서도 남측에도 중화기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남한군 병사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군이 총을 쏜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중화기를 제대로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전협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나면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의사분 손잡고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의 의사가 살죠. 근데 이국종 교수는 왜 이렇게 말씀 한 번만 하면 다들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들까요? 튀는 거, 모난돌 꼭 정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사람 살린 죄밖에 없던데 이국종 교수의 토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국종이가 별건 아닌 환자 된다 쇼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민단체처를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 친미주의자라고 그러고 적폐 요즘은 적폐라고 그러죠.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고 하는 영원히 한국 사회에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근데 환자의 인권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큰 이벤트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회 이슈를 함께 짚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의사 출신 변호사시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분은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밖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장면을 보면은요. 저렇게 달려오던 차가 초소해서 당연히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검문을 받지 않고요. 그대로 내달리니까요. 뒤에 있던 북한군이 계속 추격을 하면서 포복을 해서 총격을 가할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프 자체를 공격을 해서 지프 타이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대로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약간 재밌는 장면인데. 아, 지금 이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북한군이 한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네.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정조준을 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제작진이 뽑았던 이분이 우리에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천운이 함께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저기서 보면은요. 그냥 네. 앉아서 쏴를 할 것 같았는데 네. 엎어지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엎드려 쏴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서서 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준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또 세 가지 뒤에 쫓아왔던 병사들도요. 예. 앞에 있는 병사가 쓰러지다 보니까 그걸 뒤에서 피해서. 더 함께 정확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총격이 뒷사람의 발에 걸려서 그렇죠. 허둥지둥 예. 결국은 정조준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순 병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네. 상황에서 뒤에서 3명이 나와서 총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40발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몇 발 맞긴 맞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 저 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석화처럼 뛰어갑니다. 낙엽 더미를 밟으면서 균형 잡기 어려웠던 상태였을 텐데 저 도로도요. 전력으로 질주하며